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와 함께하는 콜라보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욘디 차종훈 PD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교수님은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의 박철규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조금 내렸는데 그래도 네네.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 비욘디에서는 첫 출연이셔가지고 네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선생님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대한폐암학회에서 최우수 학술 논물상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주로 이제 저희 폐암 환자를 주로 보고 있고, 그 논문 내용은 이제 폐암 환자에서 표적항암제를 치료했었던 환자들한테서 이제 분자 진단하고 관련된 이제 액체 점검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하고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강의 내용이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분자 진단과 표적 항암제 하면 솔직히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네. 쉽게 말하면 거의 환자 맞춤형 항암제를 이제 치료로 한다 이런 네.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주제, 이 제목을 이제 정했던 이유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 올림픽 대표팀, 양궁 대표팀에서 많이 좀 여러 가지 희망도 좀 보았고 그럼요. 감동도 많이 받았고 여기 그랬는데, 사진도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뒤에. 네. 근데 이제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양궁 대표팀들이 훈련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훈련하고 또 국민들한테 감동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지금 폐암 진단하고 치료하는 부분하고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많은 맞습니다. 폐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우선은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한번 시작해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혹은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는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한번 시작 부탁드려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폐암의 진단, 그 중에서도 이 표적항암제를 사용하기 위한 분자 진단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암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면 폐암은 전체 암종 중에서 세 번째로 발생을 많이 하는 암이 되겠고요. 남녀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남자에서는 두 번째, 네. 여자에서는 약 5번째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흔한 암이네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따져보면 비교적 젊은 분들한테서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년 생존율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이제 완치율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완치율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좀 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폐암의 경우를 보면 한 3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이 생존율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암들에 비해서는 생존율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폐암이 여러 암종의 사망률 중에서도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 중에 해당이 되고요. 아니 그래프를 보니까 월등히 높은데요, 네,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대별로 보면은 역시 60대 이상이 많이 발생도 하지만 또 사망률도 가장 높은 암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암을 진단을 하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는데, 폐암 같은 경우는 좀 시기별로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4기 환자들이 거의 5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이 사망률이 높은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미 진단 당시부터 4기 환자들이 좀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늦게 발견하는 걸까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크죠. 그래서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1기 환자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폐암 검진도 시작이 됐고 CT를 많이 이제 쉽게 찍을 수 있게 되면서 조기 검진, 조기 치료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생존율이 조금씩 해가 갈수록 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2019년부터 국가 암검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 54세에서 74세
환자들 중에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흡연력이 30감년, 보통 제가 하루에 몇 갑 정도 피느냐에다가 흡연 기간을 곱한 값이 이제 흡연력이 되겠는데, 그게 30감년 이상인 환자들이 이제 대상자가 되겠고요. 그런 환자들에 한해서 저설량 흉부 CT를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기 환자분들이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검진의 영향이 있겠고요. 하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 환자들에 있어서는 실은 치료 방법들이 좀 어렵긴 합니다. 네. 1기나 2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서 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하지만 3기까지 되더라도 3기만 하더라도 완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4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조기 검진을 통해서 수술을 해서 생존을 높인 것도 물론 있지만 이 4기 환자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생존을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된 것도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네요. 그 중에 하나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이제 표적항암제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국내의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초치료, 제일 처음에 받는 치료들을 보면은 38% 정도가 수술이고 약 3분의 1 정도가 수술을 받게 되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런 치료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사선 치료가 되겠고, 그다음에 항암 화학요법, 소위 이제 저희가 말하는 항암 치료는 세포독성 약제를 통한 치료가 되겠고, 오늘 말씀드린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이런 치료들을 받으면서 같이 혹은 이런 치료들을 더 이상 좀 받기가 어려울 경우에 하는 그런 치료들이 완화 지지요법 등이 있겠고, 당연히 흡연과 관련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금연 치료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 치료는 필수죠, 필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기 환자분들한테서 이런 항암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크게 약의 종류를 나눠보면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을 각각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로 나누는데, 이렇게 세대별로 나눈 이유는 이 세대가 뛰어넘을수록 그 치료의 틀이 바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가장 큰 변화라면 세포독성 항암제는 저희가 이제 주사로 맞게 되는데, 표적 항암제는 이제 먹는 약으로 주로 먹게 되고요. 네. 면역 항암제는 또 주사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 표적 치료제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렇다고 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뒤에 있는 치료 약제들이 반드시 좋은 것이다,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부분 이제 사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의 치료제들을 적절히 잘 조합을 해서 치료를 그래요?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세대로 치료를 했다가 안 되면 2세대로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뭐 네. 1세대, 3세대 같이 가거나 2세대, 3세대 같이 가거나 이렇게 네. 병합해서 진료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표적항암제라는 것은 이제 이 글 뜻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겠듯이 어떤 표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이제 작용을 하는 항암제가 되겠고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암이 발생하는 데 관련된 어떤 특정한 효소나 단백질을 지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이오마커 혹은 생체 표지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이 표적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암에만 발생하는 그런 특정한 물질들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정상 조직에는 비교적 피해가 좀 적게 되겠고, 그래서 일반적인 세포독성 항암제보다는 부작용 빈도가 좀 낮게 되겠습니다. 네. 그 표적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도 검사를 그러면 네.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암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물질을 이제 찾아내야지 그 표적에 맞는 항암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적을 찾는 유전자 검사, 즉 분자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유전자 검사 혹은 분자 진단이 중요하냐면,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 위쪽에 있는 그래프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생존율이 높은 것이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생존율이 낮은 것인데, 표적 유전자가 있고 그에 맞는 표적 항암제를 썼을 때 가장 생존율이 높았고, 표적 유전자가 있지만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표적 네. 유전자가 없는 경우가 더 생존율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단을 잘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분자 진단을 잘 해서 그 유전자 이상에 맞는 표적 항암제를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생존율에 가장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유전자 검사는 그럼 이 분자 진단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선생님?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라님께서는요, 교수님, 표적 네. 항암제는 암의 종류마다 모두 다른가요? 모든 암에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표적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에 발생하는 특정한 그런 유전자 이상들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암의 경우는 대부분 유전자 이상으로 나타나긴 합니다만 약을 쓸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이상들을 모든 암들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도 뭐 여러 가지긴 하지만 몇 가지 그 유전자 이상에 대한 약제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다 표적 항암제 그래요?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전자 종류들을 제가 이렇게 쭉 열거를 해 봤고요. 물론 유전자 이상이 이보다 훨씬 더 많지만 실제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을 쓸 수 있는 유전자 이상들은 특히 이제 폐암에서는 대략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종이나 뭐 나이대 혹은 이 국가마다 좀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 EGFR이라는 그런 돌연변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글 이름들도 쭉 다 있기는 한데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헷갈리실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요. 네.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오히려 영어로 말씀을 드리는 게 환자분들도 더 잘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EGFR이라는 유전자 이상이 있고 그 외에 알크나, 로스1, 비라프, 메트, 레트, 케이라스라는 그런 유전자 이상, 표적이 될 수 있는 이상들이 있고요. 그에 관련된 약제들은 이렇게 많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약제들을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그 분자 진단의 방법은 처음 이제 폐암이 의심이 되면 사진을 찍게 되고 영상 검사에서 이제 암이 의심이 되면 의심이 되는 부위에 맞게끔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조직 검사를 해서 폐암 조직을 얻게 되고 혹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시경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조직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침을 찔러서 검사를 하거나 혹은 복수나 흉수, 가래, 뇌척수액 같은 부분에서 둥둥 떠다니는 암세포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혈액으로 하는 그런 검사들도 있습니다. 훨씬 간단해졌네요. 네, 그 부분은 또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직들하고 이런 세포들을 잘 모아서 아주 농도가 짙은 그런 네모난 블럭을 만들거나 얇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보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 혹은 암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그 종양 조직에서 이제 유전자를 추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알고 있는 DNA 네. 혹은 RNA 네. 같은 것들을 이제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코로나 검사로 잘 알려져 있는 PCR 검사.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NGS라는 그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그 분자 진단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종양에서 특별히 발생시키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는데 단백질들을 찾아내는 그런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면역병리 검사 방법이나 형광 제자리법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 검사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 진단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방법들을 유전자 종류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한꺼번에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경우는 아까 PCR 검사를 포함해서 네. 몇 가지 검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유전자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더 빨리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검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환자마다 어떤 검사를 진행할지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생님? 보통은 아까도 이제 그 빈도를 잠깐 보여드렸지만 폐암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표적에 해당되는 유전자들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있죠. 그런 것들에다가 실제 바로 이렇게 약을 쓸 수 있는 약이 있는 그런 표적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검사 그 유전자가 EGFR이나 ALK, ROS1, 최근에는 이제 BRAF 정도까지 초기에 그런 검사들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만일에 그런 검사들을 했는데 그런 유전자 이상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다른 이런 유전자 검사 그 이상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런 유전자들을 검사하는 NGS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나눠서 진행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조직 양이 사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조직이 부족해서 이런 유전자 검사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적절하게 환자분한테 맞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요소들이 있습니다. 꼭 신중하게 네.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검사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PCR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지금 코로나 검사를 이 PCR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고요. 이 그 바이러스의 RNA를 뽑아서 DNA를 합성을 하고 DNA를 증폭을 시켜서 그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걸 암에 적용을 시켜보면 이 폐암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폐암세포를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암세포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고 네, 떼어냈죠. 예, 그 암세포에서 유전자 물질인 DNA와 RNA를 분리를 해서 이 암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유전자들의 종류가 있는데 그 유전자 종류에 해당되는 형틀을 만들고 형틀을 이 암세포에서 분리한 유전자와 같이 이렇게 붙여서 이 유전자를 증폭을 시킨 다음에 유전자가 많이 나오면은 폐암 유전자 이상이 있다. 나오지 않으면 없다. 이렇게 해서 암뿐만 아니라 뭐 유전 질환이라든지 또 감염 질환의 진단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형광 제자리 부화법이라는 방법인데 실제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그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이상이 있는데 그 유전자의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형광 물질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돌연 변이가 생길 때는 특히 어떤 한 부분이 이렇게 끊어져서 다른 유전자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돌연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떨어지면서 신호가 이렇게 멀리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게 이상이 있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들이 가까운 데 붙어 있으면 유전자 이상이 없는 거고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유전자 이상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아까 말씀드린 알크라는 유전자를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검사는 종양에서 특별히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이제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그 단백질의 항원 항체 반응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색깔을 입히는 이제 시약을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발현하면 발현할수록 이렇게 검게 보이는 소견이 보이고 있고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방법인데 요거는 아주 큰 DNA가 있으면 그걸 아주 잘게 나눠서 각각의 그 DNA 조각을 어떤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고 컴퓨터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전자 이상들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검사 방법들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험이 되기는 하지만 본인이 직접 비용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아서 비교적 고가의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다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일부만 진행을 하는 거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직이 부족해서 검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단을 할 때 충분하게 조직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주 정밀하고
진단율이 높은 조직 검사 방법을 실제 선택을 하고 그에 맞춰서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그럼 조직 검사를 이제 확보를 할 때 확보한 조직 검사를 나중에 쓸 수 있도록 뭐 세이브할 수 있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오. 보셨듯이 그 파라핀이라고 하는 그런 네모난 블럭을 만들게 되는데 조직 검사를 하고 남은 이제 조직 검사를 할 때 처음에 그 파라핀 조직에서 일부 이렇게 이제 잘라내서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하고 남은 것들은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또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서 다시 검사를 하기도 하고 좋네요, 선생님. 네. 그렇게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처음에 충분히 많은 그쵸. 조직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 폐 같은 경우는 다른 내시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기들보다는 상당히 조직 검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조직 검사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지 내시경 방법이 있고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방법이 있습니다. 기관지 내시경은 우리 보통 위내시경이나 식도 내시경 하는 것처럼 기관지 안으로 내시경을 이렇게 넣어서 확인하는 거고요. 기관지 안에 어떤 종양이 있을 때 그 종양을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은 기관지 주변에, 기관지 바깥쪽에 종양이 있을 때 초음파로 보면서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이고요. 새침 조직 검사는 이런 내시경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가장자리 부분에 종양이 있을 때 바깥쪽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이고 또 진단하고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선생님? 이제 제가 호흡기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지 내시경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되고요. 수술하기 전에도 사실 기관지 내시경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 방법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 내시경은 저희 아마 내시경 받아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코나 입을 통해서 기관지로 놓게 되고요. 기관지 모습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이상이 있는 부위에서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수면으로 진행하나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초음파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관지가 있지만 기관지 바깥쪽에 이 암 조직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 내시경을 이제 들어가서 내시경 끝에 달려 있는 이 초음파를 통해서 안에 숨어 있는 종양을 확인하고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내시경 검사의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가장자리 쪽에 있는 종양이 의심이 될 때 이쪽까지 아주 세밀하게 방법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 안쪽에 숨어 있는 종양을 이 아주 펜처럼 얇은 펜처럼 보이는 그 초음파를 이렇게 밀어 넣어서 안쪽에 있는 종양을 확인하고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가장자리 쪽까지 들어가려면 이 길이 아주 꼬불꼬불하거든요. 기관지 안은 이렇게 나무가지처럼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들어가려면 저희 차량에서 사용하는 이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 안내죠. 그렇죠. 네. 네. 첨단 기법이 들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기관지 내시경이 되겠고 그 환자 몸에 어떤 특정한 센서를 붙이고 네. 미리 영상을 찍어서 어떤 조작을 가한 다음에 이 우리 몸에 붙여 있는 이 센서를 통해서 이 우리 몸과 영상을 이렇게 일치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가장자리 쪽에 있는 그 종양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하게 되는데 CT를 보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벽에 붙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까 보였던 그 전자기 유도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조직 검사를 근데 하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좀 감염의 우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항상 좀 유념해야 될 것이 그 감염 부분하고 폐를 직접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웅이 생기거나 네. 출혈이 생기거나 하는 부분들을 가장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이렇게 이 종양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CT나 초음파나 혹은 전자기 유도 방법을 써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조직 검사를 해서 또 열심히 분자 진단을 해서 특정한 어떤 표적을 찾은 경우에 그 표적에 맞는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9세 여성 환자분이고요. 사기 폐암으로 진단이 된 환자분이고 오른쪽 폐에 이렇게 암 종양이 있었고 주변에 흉막으로 전이가 돼서 흉수가 차 있고 뇌전이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서 폐암으로 확인이 됐었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EGFR이라는 돌연변이를 확인을 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이는 유전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2013년 8월부터 아까 EGFR이라는 유전자 이상의 표적 항암제인 얼로티닙이라는 표적 항암제를 사용을 했었고 2개월 정도 사용한 후에 오른쪽 암이 이만큼 크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오,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 차 있는 흉수들도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에게 맞는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증례가 되겠고요. 그럼 여수님, 4기 환자도 완치가 될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완치라는 개념이 요즘에는 약간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전에는 5년 정도 이 사람이 치료한 이후에 살아있으면 완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최근에는 치료 시작한 지 5년 이상 계속해서 이런 표적 항암제를 복용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완치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이 영상 검사를 해보면 아직도 암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치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5년 이상 굉장히 장기 생존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표적 항암 치료제는 평생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표적 항암제를 중간에 중단을 하고 나서 그 효과가 얼마만큼 오래 지속되는 방법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 항암제 자체가 암 자체를 없애는 그런 약제라기보다는 암이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억제를 해서 좀 암을 이렇게 꾹 눌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약제를 중단하게 됐을 때 암이 다시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는 계속 드셔야 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아직까지는 누구도 끊어도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환자분이고요. 42세 여성 환자분이고 마찬가지로 사기폐암 환자분이고 보시다시피 암세포들이 양쪽 폐에 이렇게 하얗게 전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알크라는 돌연변이가 있었던 환자분이고 네. 그래서 알크에 맞는 크리조티닙이라는 표적 항암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고 나서 2달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양쪽 폐가 깨끗하게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수술로는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그것도 궁금해요. 수술과 표적 항암제를 같이 진행하지 않는 이유. 사실 이 표적 항암제를 주로 쓰고 있는 환자분들은 사기폐암입니다. 그래서 사기폐암은 폐 혹은 폐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장기에도 이렇게 많이 전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선적으로 수술을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만일에 표적 항암제를 잘 쓰고 또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런 암세포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 않고 한 군데에만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경우는 사기폐암인데도 불구하고 수술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암세포를 쏙 수술로 떼어내는 네.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표적 항암제는 대부분 계속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 세 번째 증례는 좀 다른 환자분인데 74세 여성 환자분이고 사기폐암에 진단이 됐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종양이 있고 잘 보시면 이게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인데 흉막에 이렇게 점점 전이가 되어 있는 환자여서 사기폐암이었고요. 아까 첫 번째 환자처럼 EGFR이라는 돌연변이가 확인이 돼서 표적 항암제를 2019년 4월부터 복용을 했습니다. 복용을 하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종양들도 좀 줄어들고 이 흉막에 있는 전이들도 좀 좋아지고 했었는데 약을 복용한 지 약 1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다시 원래 있었던 이 암 조직이 있었던 부분이 다시 커지기 시작을 했고 다른 부분에 또 새로운 종양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결국은 이런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면서 좀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 내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다른 또 약물을 복용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이 획득 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고, 이것을 다시 조직 검사를 해서 어떤 내성이 생겼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초음파 기관인 내시경을 통해서 새로 생긴 부분에서 조직 검사를 했고, 네. 조직 검사를 해서 다시 또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처음 나왔던 이재팔 돌연변이도 나왔고, 이 이재팔 돌연변이의 내성 돌연변이도 함께 아이고야.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성 돌연변이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이재팔의 내성 돌연변이 중에 이 T790이라는 어떤 특정한 내성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네. 요 내성 돌연변이 잘 듣는 표적 항암쟁이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검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은 그 내성을 잡을 수 있는 표적 항암제인 오시머티닙이라는 약을 복용을 하고 다시 크기가 줄어들었고 이 재발이 생긴 부분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현재까지 잘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선생님, 그것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분자 진단 검사를 하는데, 네. 그 특정 암을 유발시키는 특정 유전자가 한 가지만 나오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같이 나올 수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유전자 이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그 특정한 유전자 이상 때문에 그 암이 발현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 암 자체는 그 유전자 이상에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좀 중독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 이상이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유전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최근에 그런 NGS나 이런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 방법들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여러 유전자 이상들이 함께 발견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표적 항암제를 모두 다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항암제를 동시에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팔이나 알크 같은 유전자 이상이 같이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이 전문의들이 잘 판단을 해서 그래도 이 환자한테는 어떤 유전자 이상이 조금 더 주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유전자 이상에 대한 표적 항암제를 먼저 치료를 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알크보다는 좀 더 많이 잘 나타나는 이제팔에 대한 표적 항암제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을 혼내주셔야 돼요. 네. 이지성님께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와서 발제 주셨는데 안 돼요. 아까 금연해야 된다고 선생님께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 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이 표적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와 유전자 이상이 있는 암들 같은 경우는 우선 흡연하는 분들도 최근에는 많이 발견이 되긴 합니다만 오히려 흡연을 하지 않는 비흡연 환자들, 특히 여성분들한테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발견되는 확률들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런 유전자 이상이 없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도 담배하고 관련된 그런 유전자 이상들이 또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금연은 필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서 다시 내성에 대한 유전자를 찾는 그런 검사들을 진행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조직 검사가 어려운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반 조직 검사 이외에 혈액이라든지 소변이나 척수액, 흉수, 복수 같은 이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검체에서 유전 정보를 이렇게 추출을 하고 그에 대한 표적 유전자를 찾고 내성 유전자를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액체 생검이라는 방법들이 지금 현재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팔이라는 네. 유전자 이상을 가진 환자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전자 이상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유전자들이 있고, 그 유전자들에 맞는 표적 항암제들이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전자 이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유전자들을 찾고 치료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그럼 희박한 거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유전자 이상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나요? 이렇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유전자 이상이 없다. 네. 이런 분들은 되게 전체 환자들에서 따져보면 유전자 이상 있는 분들은 대개 한 20에서 30% 정도 되고요. 전체 암을, 그 폐암을 다 네. 살펴보면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환자들은 표적 항암제 이외에 다른 치료 방법들, 아까 말씀드린 세포 독성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를 이용해서 처음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사기 폐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기 폐암의 진료 지침을 살펴보면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만일 있게 되면 표적 항암제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돌연 변이가 없다고 하면 면역 항암제나 세포 독성 항암제를 각각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병합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우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면역 항암제나 세포 독성 항암제 치료의 효과가 표적 항암제 치료 효과보다 떨어지거나 그러는 건 네,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포 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는 어떤 유전자 이상에 특화된 그런 약제는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효과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약제들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만 계속 쓸 수는 없거든요. 중간중간에 만일에 그런 약제들의 내성이 생겼을 때 효과적인 약제들을 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치료 기간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이 결국 이 사기 폐암 환자의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기 폐암에서뿐만 아니라 2기나 3기 폐암에서도 수술 후에 이 표적 항암제를 추가로 보조요법으로 사용을 했을 때 생존율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데이터들이 최근에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면역 항암제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표적 항암제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암세포나 면역세포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정한 그런 물질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제 억제를 하거나 자극을 해서 면역 반응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 면역 항암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런 표적 물질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표적 항암제 치료제가 정말 거의 뭐 기적 같은 미라클 같은 치료제처럼 들리는데 그만큼 그러면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표적이 있는, 그러니까 암의 어떤 특정 표적이 있는 부분에 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상 조직에는 해를 좀 덜 끼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암에 있는 유전자들이 정상 조직에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가 있는 부분에 가서는 그런 표적 항암제를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도 그러겠네요. 있는 거죠. 거기에도 작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부작용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경우는 위장장애, 그 중에서도 울렁거리거나 식사를 잘 못하신다거나 설사 같은 경우들이 특히 이제 이제파를 억제하는 억제제들에서 좀 자주 나타나는 편이고 그 외에도 여드름과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발진들, 손톱 주위가 붓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 네. 입안이 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할 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수정님께서 표적 네. 항암제가 피부 건조증도 유발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팔이라는 것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 상피세포 성장인자의 수용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피세포에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기 때문에 상피세포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피부라든지 우리 장이라든지 구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건조증 혹은 이제 피부가 벗겨지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약제 독성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이 알크 억제제 크리조티닙의 좀 특징적인 부작용인 시야 번짐 현상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표적 항암제에 아주 드물지만 또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사이질성 폐렴들이 있겠고 그 외에도 부정맥이나 전신 부종, 무기력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부작용을 발생하는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요. 다른 약물도 같이 복용하나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어떤 특징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약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피부 부작용이나 설사 부작용 같은 경우는 그 증상들을 조절하는 약들을 처음부터 같이요. 네, 복용을 하도록 저희가 처방을 해드립니다. 네. 이런 표적 항암제 치료제는 아까 알약으로 먹을 네.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하루에 그럼 뭐 3번 이렇게 드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약제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대부분은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드시거나 한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드시거나 아. 그렇습니다. 훨씬 간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약제 개수가 뭐 3알, 4알 되는 약제들도 있기도 그래요? 하고요. 또 약제 부작용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하루 걸러 하루 드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네. 이렇게 맞춰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경우는 약제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약간 잠깐 중단을 했다가 드시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을 조절하는 약제들을 같이 복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든지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역시 이제 폐암 생존율이 아직도 다른 암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검진도 하고 있고 수술이나 방사선 혹은 항암 약제들의 치료 방법들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생존율이 많이 향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약을 쓰면서 5년 이상 장기 생존하고 있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 항암제들이 이제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이 표적 항암제의 표적을 찾는 그런 분자 진단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런 정확한 분자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분 상태에 맞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조직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율이 높고 종양 조직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 시행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아주 첨단 기술이 포함된 그런 기관위 내시경 방법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폐암이 처음에 이제 CT나 엑스레이 검사에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폐암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이 영상 검사를 통해서 어느 부위에 어느 만큼 암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환자분 상태에 맞는 조직 검사 방법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진단을 잘 하고 또 충분한 조직을 확보를 해서 먼저 표적 유전자 이상을 찾는 과정이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맞는 표적 항암제를 쓸 수 있는 그런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 표적 항암제로 아주 좋은 치료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의 박철규 교수님 강의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안난주님께서는 결핵 환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결핵으로 완치된 환자분들은 대개는 폐 자체의 손상이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은 좀 덜 할 수도 있겠지만 결핵으로 인해서 폐에 변형이 많이 생겨 있는 경우들은 일부 폐암에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좀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훨씬 더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러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젤라님께서 흡연하지 않는 여성들의 폐암은 어떤 원인인가요? 해주셨는데 아까 그 유전적 원인도 네. 하나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원인들도 있을까요, 선생님? 질문 주신 내용처럼 이렇게 뭐 후드를 켜지 않고 아주 미세먼지라든지 그 주방에서 나오는 연기들에 오래 노출되는 경우, 특히 이제 음식점에서 요리하시는 분들한테서도 그런 폐암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경향들이 보인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요. 아직은 원인 결과 관계가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라돈이라든지 라돈에 대한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뭐 미세먼지 혹은 가족력 같은 것들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일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안난주님께서는 시어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자녀분들도 한 번쯤 검사를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그 폐암 검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고위험군이라는 그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흡연력하고 관련된 고위험군이고요. 흡연을 하지 않은 분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약 30% 정도까지는 폐암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배를 태우지 않으시는 분들도 가능하다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이 폐암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 저설량 폐 CT를 한 번쯤은 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세 때부터 하시면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에서 그 부분까지 다 커버를 해주긴 좀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갱년기가 지나가는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여성분들은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금보신님 오랜만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은 증상이 없어도 내과 가면 검사를 할 수 있는지요? 라고 배승현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내시경을 하는 경우는 되게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없어도 당연히 CT나 영상 검사로는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서 검진 목적으로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영상 검사 이상 소견이 보였을 때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은 위내시경처럼 아주 쉽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검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대학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젤라님께서는요, 흉부 엑스레이에서는 조기암은 발견 못한다고 하던데 몇 기쯤 되어야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지요? CT는 방사능 수치가 높아서 조금 겁이 나서 1년에 한 번씩 흉부 CT를 찍는다면 방사능이 괜찮은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사실 몇 기 정도 돼야 확인할 수 있는지는 사실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3기나 4기 같은 경우는 크기도 크고 주변으로 진행이 많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좀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워낙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폐암의 그런 충분한 검진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저설량 흉부 CT라고 해서 최대한 그 CT 설량을 낮춰서 방사능이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을 좀 줄이는 그런 검사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혹은 뭐 2년에 한 번 하는 정도 있어서는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2년 후에 다시 검사를 하셔도 괜찮으실까요? 만일에 담배를 태우고 있으신 분들, 아까 그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찍으시도록 번씩.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아직까지 기준은 없지만 적어도 2년 내지는 3년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성룡님께서는 담배 끊기가 진짜 힘들어요. 보건소 가서 몇 번 시도는 해봤는데 언제나 실패합니다. 해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담배를 오래 태우셨고 또 어떤 시도를 해보셨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주변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뭐 보건소라든지 지역 자치 하시는 그 이제 보건소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내원하시면 상담을 먼저 받으실 거고 일단은 단계별로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도 있고 니코틴 보조 치료제도 있고 그래서 환자분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극단적으로 나는 오늘부터 금연이다 하고 끊으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잘 지키시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금단 현상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단계별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형님께서 솔직히 잘생겼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고희진님께서도 차분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김김님께서는요, 대식세포를 속이는 암세포에 대한 최신 솔루션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네. 그 오토파지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한번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공부를 해서 다음 방송에서 네.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설량 CT가 기존의 CT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방사능이 났는지 정확히 수치는 제가 기억을 좀 못하는데요.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10분의 1이면 진짜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판규님께서도 설명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럼 오늘 1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정말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키 메시지 요약해서 전달해 주시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여러 이제 폐암이 의심되는 그런 환자분들 그리고 폐암이 진단되는 분들이 굉장히 치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암이 진단되기 전에는 암을 진단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암을 진단을 할 때는 환자분한테 맞는 조직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암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고 정확하게 조직 검사 방법을 선택을 해서 안전하게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조직 검사를 잘 해서 표적 유전자를 먼저 찾고 표적 항암제를 쓰게끔 최대한 여러 방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최대한 표적 유전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표적 항암제를 찾게 되면 가능한 한 약제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부작용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최대한 오랫동안 약을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말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폐암 환자분들은 이 표적 항암제 치료로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